여러분들 요 시조는요, 자료로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야, 정식 기간 때는 따로 이 외부 시조를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일단 여러분들 중요한 이 고전시가 아마 승현이는 방학 때 특강 들어가고 했을 거야. 고전시가에 대한 어떤 주요 포인트들. 알겠어? 그거를 이제 잘 정리를 하고, 만능이 이제 강호 안정가기 때문에, 알겠지? 또 강호 안정의 어떤 시스템이나 패턴, 원리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할 거예요. 알겠지? 혹시 시작하시면 말씀 주세요. 시작하세요. 바로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만능이요. 내 생각에는 2단원 2-2에 들어있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들어갈 확률이 거의 가장 높은 작품 중에 하나예요. 대단원 1단원은 아마 대부분 다 들어갈 거고. 알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육사의 꽃 했고 오늘은 이제 유일한 고전시가 만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조죠, 시조. 연시조입니다. 시조 언제 했지, 우리? 2학기 중간고사 때 했습니다. 뭐랑 같이 했게? 그건 맞아요. 제망매가랑 같이 했습니다. 알겠어? 향가. 근데 그때 이제 그 뭐지? 그냥 갑시다. 결석 처리하죠. 가서 어머님한테 몽둥이 찜질 좀 당하십시오. 알겠지? 오케이? 자, 아무튼 제방매가 할 때 같이 했잖아.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 자료를 줬잖아요. 그렇지? 외부 시조 되게 열심히 연습했는데 안 나왔죠. 근데 그 다음 기말고사 구운몽 할 때 이제 적용돼서 나온 거 알죠? 그치?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시조는요 1학년 때 한번 돌았기 때문에 기억 속에 남아 있어야 되고, 근데 요번 시조는 모든 시조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강호안정에, 알겠죠? 강호안정과 강호안정의 주제이 가장 대표적, 알겠죠? 보통 요 강호안정이요 실제 수능에서도 넘버 원입니다. 고전시가에서 그동안 가장 많이 기출이 됐고, 알겠지? 그리고 이 만응이라는 시는요 이 강호안정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메인이 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강호안정가 공부할 때 이제 보통 지난 1학년 때 했던 상춘곡 기억나십니까? 상춘곡, 그 다음에 면항정가, 그 다음에 이제 만응, 그 다음에 어부사시사, 그 다음에 이제 성산별곡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강호안정의 이 주제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알겠어? 그래서 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냐면 여기에 이제 강호안정가의 모든 세계관이나 패턴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세계관, 원리, 패턴, 공식 이런 것들 있죠? 그거를 먼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필기를 하시고, 이 오늘 알려주는 개념들은 어디까지 쓴다? 고등학교 졸업하는 수능, 알겠죠? 수능 고전시가에서 적용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기본 스키마로 잘 깔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 강호안정의 주제는 수능에서 1번 주제입니다. 보통 고전 시간은 주제를 한 6개 정도로 나누거든요. 중요도 순으로 분리했을 때 얘가 1번이에요. 알겠지? 그리고 만응이라는 이 작품은요. 만응이라는 작품은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윤선도 작품이거든. 오케이? 얘가 이제 강호안정가의 1위. 뭐가 1위냐면 그동안 이제 수능 평가원에 기출됐던 혹은 수능 특강에 포함됐던 아니면은 8종 교과서에 이제 수록됐던 이런 것들을 가중치를 다 합해서 봤을 때 그 고전시가 순위를 매겨놓은 게 있거든. 거기에서 얘가 1등입니다. 여기서 중요도가 가장 1등이에요. 그래서 이 만능은 내가 봤을 때 이번 시험의 핵심 범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강화한정은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이 강화한정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숙지를 해야 되냐면, 이제 오전 시간은요, 각 주제에 대한 어떤 세계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세계관이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무슨 세계관이야? 기본적으로 유교사회라고 했죠. 알겠지? 성리학,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그래서 이 자연에 대해서 당시의 사대부들이, 알겠죠? 사대부의 관념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 세계관, 자연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패턴이랑 뭐가 있다? 패턴이랑 공식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수능에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적용돼서 나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고요.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뭐가 있냐면 시어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강호안정가에서 자주 나오는 시어들. 알겠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숙지를 해야 돼요. 알겠지? 시어는 지난번에 설명했죠. 고전시가에서 시어는 어떤 원리를 따른다? 그렇죠. 상징이죠. 그치? 상징. 알겠죠? 그래갖고 이제 대유의 시어들을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이 너희들의 머릿속에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뭔가 그렇게 영어처럼 막 단어로 외우는 게 아니라요. 알겠어? 자꾸 이렇게 여러 작품들을 확인을 하면서, 알겠지? 확인하면서 자꾸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 알겠지? 자,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능 일단 시조 먼저 다시 정리할게요. 시조 기억나는 거 일단 이야기해봐. 내신이니까 알아야 돼. 이 세계관에 강화한정 들어가기 전에. 자, 제목매가랑 같이 했죠. 그래서 그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 향가가 시조에게 영향을 줬다 했죠. 그렇지? 그 영향이 뭐였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뭐? 엥? 그렇죠. 3단 구성입니다. 알겠죠? 어떻게 3단 구성되어 있지? 초장과 중장과 종장으로 이렇게 3단 구성이 되어 있죠. 알겠지? 과거의 향가는 어땠어요? 향가는 19체가 이제 그 3단 구성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렇죠. 사사이. 사사이를 기억하고 있어. 사사이.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 요 2였죠. 뭐라고 부른다? 낙구라고 부른다고 했죠. 알겠지? 어차피 이 개념도 알아야 돼. 기말고사 때 향가 들어가거든요. 시험 범위에. 알겠어? 그래서 이 낙구가 어디에다 영향을 줬다 얘들아? 종장에다 영향을 줬다가 이제 그 당시에 1학년 때 배운 향가와 시조의 가장 키포인트였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낙구의 첫 단어가 뭐였죠? 그렇죠. 이 낙구의 첫 단어 감탄사가 어디에 영향을 줬죠? 그렇죠. 여기 종장의 뭐야? 첫 음보가 뭐였다? 삼음절이라는 거에 영향을 줬죠. 세 글자. 원래는 세 글자짜리 감탄사가 초기 시조에는 자주 들어왔거든. 근데 이제 너무 감탄사만 넣기보다는 범용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치? 세 글자로 고정하기로 이제 합의를 보고 이제 세 글자짜리 시어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3단 구성, 요거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 낙구가 중요한 것처럼 종장이 중요합니다. 종장에서 이제 시상을 어떻게 한다? 시상을 집약시키고 주제를 강조한다. 알겠죠? 시상, 집약, 그 다음에 주제를 어떻게 한다? 강조를 한다. 알겠지? 요게 포인트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형식을 알아야죠. 시조의 형식. 자, 시조의 정형시잖아. 그치? 형식.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다? 일단 기본적으로 3장, 6구,
45글자 내외죠. 알겠지? 그리고 각각의 부는 음수일이 어떻게 된다? 그렇지. 3, 4조나 또는 4, 4조에 뭐를 지닌다? 음수율이라고 합니다. 글자 수는.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시조는 4대부에 갈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얘네들의 시그니처 리듬이 뭐다, 얘들아? 3, 4조, 4, 4조의 음수율. 그 다음에 뭐도 따져봐야 돼? 플러스 음보. 알겠죠? 음보율은 몇 음보다? 4음보. 알겠지? 4음보. 그러니까 4음보가 이제 좀 우리가 배웠다 싶어가지고 일반 백성들, 민중들의 이제 갈래가 이제 뭐야? 이 4대부의 투트랙입니다. 4대부의 갈래가 있고 일반 백성, 민중들의 갈래가 있죠. 그치? 이게 그러니까 수능 범위야, 조선시대는. 알겠어? 그래서 이 투트랙으로 가는데 4대부가 이제 메인이 시조, 그 다음에 가사, 플러스 뭐? 한시. 알겠어? 그 다음에 일반 민중들은, 백성들은 얘들은 이제 민요라든지 잡가라든지 그 다음에 시조 가사를 조선 후기 때 이제 따라하기 시작하죠. 알겠지? 그래갖고 이제 사설 시조라든지 아니면 좀 율격이 변한 변격 가사. 알겠죠? 이런 식입니다. 근데 백성들의 시그니처는 얘예요. 일반 민중들의 시그니처는 얘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특히 민요가 대표적인 3의 리듬입니다. 3음부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오케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근데 얘네들의 시그니처는 뭐라고? 4대부들은 야, 우리는 좀 더 배웠는데. 알겠어? 그러니까 어때? 4의 리듬을 사용한다. 알겠죠? 이건 이제 고려가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고려 시절에는 백성들이 메인이었어요. 이 문학 활동을 하는. 근데 이제는 4대부가 메인이 된 거예요. 조선으로. 알겠죠?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다. 알겠죠? 그리고 연시조 같은 경우에는 뭐다, 얘들아? 연시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런 일반적인 특징을 가진 거를 뭐라고 해? 평시조라고 하거든. 여기 있지. 평시조가 여러 수 어떻게 된 거다? 이어져 있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연시조랑 평시조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평시조이자 연시조인 거예요. 알겠죠? 형식적인 특징은 다 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만응은 총 이제 6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형식적인 특징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종장의 특징이 이제, 종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지? 자, 가사나 한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강호한정의 패턴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강호한정은 무슨 뜻이야? 강호가 무슨 뜻이야? 그쵸? 강과 호수죠. 그치? 강 플러스 호수야. 작은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이 작은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죠? 큰 개념인 자연을 표현하는 거죠. 알겠지? 요 방식이 무슨 방식이라고? 대유의 방식. 엄밀히 말하면 제유법이라고 했죠. 알겠지? 저번에 표현상의 특징 할 때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강호라고 하는 건 이제 자연이라는 뜻이고, 그치? 한정이 뭡니까? 한정. 여기 이제 한가로운 정서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평온하고 아주 한가로운.
그래서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유유자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지? 알겠지? 태경아, 저번에 되게 기울어져 있대. 절대 기울어지면 안 된다. 알았어? 알겠지? 그래갖고 자연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정서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근데 이 강호한 정가는요, 일단 플랜 A다 B다. 얘는 플랜 A가 아니에요.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알겠어? 맨날 속세 마이너스 처리하고 자연을 플러스 처리하거든. 그래갖고 속세는 되게 나쁜 거 처리하고 자연을 좋은 거 처리해서 얘네들의 가장 1순위 워너비가 자연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든. 근데 사실은 이 자연은 뭐다? 플랜 B예요. 알겠어? 플랜 A가 뭐다? 플랜 A가 뭐다? 입신양명입니다. 입신양명이 무슨 뜻이야? 그렇죠. 몸을 일으켜 세워서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알겠죠? 소학원에 너희 소학원에 안 했구나. 이게 이제 효의 마지막입니다. 소학원의 효편에 보면은 신체 발부는 이게 부모님이 주신 몸 있죠. 수지부모라고 해서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게 효도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효도의 끝이 뭐야? 입신양명입니다. 알겠어? 입신양명 어후세라고 해가지고 후세에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플랜 A예요. 그러니까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야? 공부해가지고 어디에 나아가는 거야? 과거에 급제해서. 근데 이걸 조금 잘 아셔야 되는 게 뭔가 출세하고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과거에 급제하고자 하기보다는 얘들은 뭐를 공부하는 애들이야? 유학, 성리학을 공부하는 애들이지, 그렇지? 그래갖고 과거에 나아가고자 이게 과거에 급제해서 결국 벼슬에 나아가고자 하는 게 플랜 A거든. 이 벼슬을 나아가고자 하는 거는 결국 어떤 의도 때문이냐면 이제 자기의 뭐를 실현하기 위한 거야? 자신의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유교 사회를 만들어요. 알겠지? 근데 보통 요 플랜 A가 어떻게 됐을 때? 좌절이 됐을 때 이제 플랜 B인 뭐가 발동한다? 요게 이제 발동한다 아니에요. 알겠죠? 즉 플랜 A가 어떻게 됐을 때? 좌절됐어. 알겠지? 그럴 때 이제 강호한정의 시를 쓰게 된다. 알겠어? 오케이? 그럼 이 좌절의 패턴이 이제 세 가지. 알겠어? 그래서 이 좌절의 패턴이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알겠죠? 첫 번째, 애초에 어떨 때? 과거에 그렇죠. 낙방하는 경우. 보통 10수에서 15수는 기본이래요. 그래서 왜냐면 과거가 이 과거 시험이요. 원래 총 3차예요. 알겠어? 1차 초시. 그 다음에 2차. 2차는 진사시도 있고요. 생원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 들어본 적 있죠? 김진사, 김초시, 그렇지. 토생원, 그렇지. 그건 2차까지 붙은 사람이란 이야기. 그래갖고 여기까지만 붙어도 어때? 독서 지문에 나오죠. 여기까지만 붙어도 되게 그 마을에서는 대접받는 사람이야. 알겠어?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이방이나 알겠어? 관리나 이런 쪽으로 이제 아무튼 되게 대접받는. 근데 이제 마지막 3차가 뭐야 이제? 3차가 메인인 뭐다? 대과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붙어야 이제 과거 급제에서 벼슬로 나아갈 수 있죠.
알겠어? 근데 과거는 되게 불규칙적인 시험입니다. 1년에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알겠어? 그래서 수만 명이 몰리는데, 오케이? 몇 명 뽑는다? 3차 대과에서는 33명 뽑는다.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사법고시 있죠,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다는 시험. 사법고시도 1년에 정기적인 시험으로 300명 뽑았어요. 그래서 근데도 어때? 그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뚫기 어려운 시험이거든. 수능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사법고시. 근데 이 대과는 이제 어때? 그러니까 율곡이 선생님이 얼마나 천재냐면 심심해서 이거를 몇 번 받대더라? 장원급제를 9번 했답니다. 심심하면 가서 보고 또 가서 보고 이러고. 알겠어? 말도 안 되는 천재죠. 그래서 과거에 낙방해가지고 이제 어때? 이제 이 출세를 포기하고, 알겠죠? 출세를 포기하고 이제 자연으로 귀의하겠다. 이런 케이스가 일단 첫 번째 케이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지? 그렇죠. 유배가거나 정치 싸움에서 져가지고 벼슬엔 진출했지만 귀양 가는 거. 요럴 때 이제 보통 척박한 산이나 어촌 바닷가로 이제 처박아 버리거든. 알겠어?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거기를 이제 보통 자연이라고 인식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었다. 알겠어? 이러면서 일종의 뭐를 한다? 그렇지. 정신승리를 때려버리지. 알겠죠? 정신승리를 때려버려. 그리고 이런 패턴에서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임금님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약간 사대부들은 이 유배 귀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임금에게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냐면 왜 감사함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를 살려줬다 이거. 알겠어? 사약을 먹이거나 목을 쳐버리거나 죽이지 않고 나를 이렇게 살려줬다. 이것 임금이 나를 아껴서 내가 원래 죽을 죄를 지었는데 임금이 나를 아껴서 어때? 살려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거는 이제 완전 순수한 강호에 대한 순수한 지향. 알겠죠? 순수한 강호 지향입니다. 알겠지? 순수한 강호 지향은 당연히 뭐야? 말 그대로 늙어가지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아 남은 생에는 그냥 자연에서 지내야겠다. 알겠죠? 은퇴한 다음에 알겠죠? 벼슬에서 이제 은퇴하고 너희들이 했던 상춘곡 있죠? 그 다음에 저번에 했던 10년을 경영하여 성순 알겠어? 그런 것들이 이제 뭐다? 이런 강화죠. 알겠지? 물론 여기서는 보통 임금님에 대한 샤라웃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송순의 명왕정가에서는 정말 순수한 의도로 임금에 대한 샤라웃이 나오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일단 이런 상태에서 지어지는 것들. 알겠지? 자, 그럼 한번 이제 이 강호안정만의 이제 세계관이랑 패턴을 좀 알아볼게요. 알겠죠? 야, 이거 잘 써진다. 좀 부담스러운데? 너무 커. 자, 이제 세계관이랑 패턴, 공식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기본적인 대전제가 있습니다. 절대 공식. 알겠죠? 모든 강호안정가에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알겠지? 자연을 어떤 가치로 인식한다? 그렇죠. 자연을 대단히 긍정적인 공간. 알겠죠? 당연하죠. 지향하는 공간이니까요. 알겠지? 그 다음에 속세는 어떻게 인식한다? 속세는 부정적 공간으로 표현을 합니다. 부정적 세계관. 알겠죠? 오케이. 이거는 그냥 모든 강호안정가 공통이에요. 근데 자연 플러스 속세 플러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따가 예외적으로 따로 패턴으로 다룰게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일단 이 자연에서의 삶에 대해서 알겠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다? 자연 속 삶에 대해서 이 플러스의 정체가 뭐다? 바로 자부심과 뭐다? 만족감을 가지고 있어. 알겠지? 무조건 자기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고 있어. 이게 이제 뭐다? 이게 메인 패턴이에요. 알겠죠? 이게 메인 패턴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인 패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예외적이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적용될 수도 있고 안 적용될 수도 있는 컨셉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게. 자, 첫 번째. 자연 플러스 속세 마이너스라고 했죠. 근데 뭐도 있다? 자연 플러스, 이거는 고정이야. 알겠죠? 뭐도 있어? 속세 플러스도 있어. 알겠죠? 요게 이제 특이점이죠. 알겠지? 이게 특이점이야. 엄밀히 말하면 이 속세 플러스가 특이점이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요, 왜 플러스냐? 둘 중 하나예요. 계속 플러스, 속세, 마이너스 취급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속세에 대해서 플러스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어? 이러면 첫 번째 무슨 패턴이다? 속세에 대한 미련 패턴이다. 알겠지?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는요, 요 속세에 대한 미련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임금에 대한 언급이라고. 알겠죠? 요 패턴에서. 요 패턴에서 이제 임금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는 뭐다? 미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떤 패턴이 있냐면 애초에 그 아까 요 패턴이 있죠? 출세하는 게 솔직하게 내 원래 목표였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갖고 이제 과거에 실패했을 때 그래갖고 이제 주목을 받아서 수능에 이제 2번이나 언급된 작품이지. 한거 18곡입니다. 번호문에. 나는 원래 속세가 플러스였는데 실패했으니까 자연으로 들어가겠다. 애초에 컨셉 자체가 뭐야? 둘 다 실패했기 때문에 자연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연도 플러스니까. 알겠죠? 그래서 애초에 둘 다 플러스로 인식했다가 알겠죠? 하나 실패하니까 이걸로 가야겠다. 이게 되게 현실적인 인식이죠. 알겠지? 자연은 이 4대부들에게 절대적으로 플러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연에 관련된 건 이제 도교 사상이거든요. 도가. 오케이? 이 도가의 창시자가 노자란 말이야. 이 노자가 이제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의 스승입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되게 리스펙해요. 유학자들, 성리학자들은 이 도가에서 핵심으로 던지는 도 있죠, 도. 그거를 이제 만물의 궁극적인 우주의 근원이라고 보거든. 알겠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교적 입장으로 막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뭔가 선지자적인 측면이 있고, 도교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본받으려고 합니다. 유학자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라, 무의자연 이런 것들을 선비의 어떤 약간 간지로 여기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자연과 이제 속세, 그치? 속세를 이렇게 플러스로 하는 예외적인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에 대한 태도, 알겠죠? 자연에 대한 태도. 오케이? 자연에 대한 태도는 당연히 플러스죠. 알겠지? 근데 뭐가 있어? 이 자연에 대한 태도를 마이너스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알겠어? 이거는 뭐다? 그쵸? 이거는 페이크예요, 페이크. 알겠지? 페이크입니다. 자연은 절대적인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현한다? 외롭다.
쓸쓸하다, 적막하다, 되겠어?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바쁘다, 겨를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것들은 다 페이크예요. 그리고 이 페이크 요소를 수능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19년도에서는 이 페이크를 알고 있니를 가지고 두 문제나 출제를 했어요. 페이크로 심지어 뭐까지 나왔냐면 슬프다까지 나왔어요.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다 부정적으로 마이너스로 해석할 거 아니야. 알겠어? 근데 세 번째 뭐랑 결부가 되면 자연을 이제 즐기는, 알겠어? 즐기는 패턴.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풍류의 패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요 이제 자연을 즐기는 요 풍류의 패턴에 해당하잖아?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무조건 페이크가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부정적인 상황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따가 요 풍류의 행위들 좀 적어드릴게요. 그렇죠. 선생님이 평소에 이야기한 것들 있죠. 풍류의 행위. 이건 패턴. 조금 이따 정리해드릴게요. 알겠지?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고 있는 이것들은요. 고전 시가의 정식 개념들은 아니에요. 내 15년을 걸고 이제 누적해온 그런 경험적 데이터들입니다. 알겠어? 내가 그동안 이제 거의 10개년에 가까워 모의고사 다 풀어봤고 매년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을 해설하죠.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쌓은 경험적 데이터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잘 외워놔. 알겠죠? 자, 네 번째. 여기에서 자연에 대한 태도 있죠? 오케이? 이 태도는 자연에 대한 태도 중에서 어떤 태도가 있냐면 소박함이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자연에 대한 태도가 이제 소박함, 요거의 패턴도 이제 자주 적용이 되죠. 알겠지? 근데 이 소박함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워딩으로 표현되냐면 안분지족. 알겠지? 같은 말로 안빈 낙도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 편안할 안자에다 자기의 분수에 맞는 편안함에 만족한다. 빈이라고 하는 건 근데 가난이에요. 그래서 이 강호안정가에서 가끔 붕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빈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천이라는 단어를 쓰거든. 그러면 가난할 공자예요. 붕비라고 하면 가난 귀신입니다. 빈도 가난할 빈자예요. 천은 천하다는 이야기. 알겠어? 근데 속세가 아니라 이런 워딩들이 어디에서 사용이 되면? 자연에서 사용이 되면 가난하다든지 천하든지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한다? 소박함의 자세로. 알겠죠? 해석을 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제 요거랑 좀 대치되는 개념으로 이제 비니무원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박일로의 누앙사에서 적용되는 개념인데 얘는 말 그대로 이 소박함 있죠. 자연에서 나물 캐먹고 막 그치? 이런 거를 애초에 긍정적으로 여기거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속세에서의 가난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사대부는 어때? 이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어쨌든 오케이? 어쨌든 마이너스로 여깁니다. 그렇지만 뭐야? 원망하지 않겠다, 받아들이겠다, 약간 이런 스트레스. 얘는 오히려 이런 가난이라든지 소박함이 이게 선비의 간지지라고 여기는 거고 무조건 플러스로 여기는 거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지만 원망하지 않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수용적 태도를 이야기해. 약간 달라요. 알겠지? 근데 이런 개념은 사실 내신형 개념이고 수능에서는 이런 차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런 차이를 만약에 물어보고 싶으면 반드시 보기에서 제시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 자연에서의 삶을, 오케이? 이 자연에서의 삶을, 이 생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 이기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알겠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연에서의 삶을 이기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데 어떤 경우도 있다? 예외가 이제 이타적인 거예요. 얘가 메인이고. 알겠죠? 그래서 자연에 살고 있는 자기의 요 자연 있죠? 이거를 이제 속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한다,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알려주고 싶지 않다가 원래는 메인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성리학자들, 이황 선생이나 이제 이희 선생 같은, 알겠어? 이런 분들은 좀 많이 배우신 분들은 오히려 알려주고 싶어 한다, 이런 패턴들도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얘가 메인이고 얘가 예외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6번째. 자연을 이제 살면서 어떤 패턴도 있냐면 자연과 어떻게 되겠다? 그렇지. 자연과 하나 된다. 라는 컨셉도 자주 등장하죠. 저번에 10년을 경영하여는 이거 하나 되겠다는 컨셉이었죠. 그래갖고 결국 뭐야 얘들아?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자연합일. 그쵸? 자연합일. 다른 말로 그렇지. 물화일체 패턴. 알겠지? 이런 컨셉도 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이제 시의 스토리 전개를 주로 뭐 어떤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시상 전개 방식으로. 시상 전개 방식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게 뭐다? 첫 번째. 선경후정. 알겠지? 선경후정. 아니면 어떤 방식? 사계절을 컨셉으로. 알겠죠? 이런 경우들이 많죠. 알겠죠? 계절에 따른 시상전개. 알겠죠? 이런 방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요거는 되게 중요해요. 사계절은 되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뭐를 알아둬야 된다? 계절 시어를 잘 숙지를 해둬야 된다. 알겠지? 내가 많이 얘기했죠. 이제 계절 시어도 정리를 할 거예요. 알겠지? 계절 시어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자연물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진다? 자연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름답다, 예찬적 태도를 가져요. 그걸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찬적 태도. 알겠지? 그래서 이제 빗대어서 사용되는 것들이 많죠. 알겠지? 그때 이제 시어들을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속성을 강조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뭐에 대한 속성? 자연물. 알겠죠? 이 자연물 속성은요, 강호한정의 패턴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다른 주제인 도덕적인 교훈을 드러내는, 알겠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때? 자연물의 속성이 이제 뭐 임금에 대한 충이라든지, 아니면 변하지 않는 마음인 지주절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연물의 속성은 속성 강조하는 거는 강호한정의 패턴이기도 하지만 뭔가 도덕적인 변치 않는, 알겠어?
충, 효, 지주, 절개 이런 패턴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째, 이건 좀 특이 패턴인데 이제 학문수양입니다. 학문수양은 기본적으로 뭐야? 속세를 지향하는 거죠. 강원정에서의 학문수양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뭐다? 이것도 역시 자연을 즐기면서 하는 뭐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풍류 아니면 사대부로서의 뭐다? 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모든 강원정거가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이황 선생이나 이희 선생 같은, 알겠어? 저명한 학자들이 있죠? 그렇지? 이황 선생이 이제 도산 12곡이 대단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의 율곡 이희 선생의 도산 9곡담이 또 유명합니다. 알겠죠? 학문수양에 대한 자세를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패턴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자부심 만족감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했잖아. 패시브라고 했잖아. 그렇지? 근데 어떤 방식을 이제 많이 사용하냐면 이제 요때는 이제 비교나 대조의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옛 선인과의 비교, 황제와의 비교, 알겠어? 혹은 권력자, 삼공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죠. 알겠지? 이런 비교 대조의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알겠죠? 혹은 이제 고사를 인용하는 방식도 있죠. 이제 시상전기에서 이제 선경우정, 사계절, 그 다음에 고사 인용. 알겠지?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이 이제 강호안정가에서 우리가 꼭 스키마로 깔아두고 매번 작품 공부를 할 때 확인해 봐야 되는, 알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풍류에 관련된 행위,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치? 요거는 이제 요 페이크 요소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풍류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즐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행위를 하고 있으면 이런 부정적인, 자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등장해도 다 뭐가 돼버린다? 페이크가 돼버린다. 알겠죠? 자, 그래서 1티어 행위는 뭐가 있냐면 1티어 술입니다. 알겠죠? 술 마시는 거. 술 마시는 거랑 이게 그러니까 풍류 행위 자체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약간 감각적 행위들이랑 관련이 있어요. 알겠죠? 감각적 행위들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강원정가에서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당연히 감각적인 것들이 많이 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고전시가나 고전소설을 읽을 때 반드시 서리법, 오케이? 서리법은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무슨 서리법? 서리법 중에? 서리법은 두 가지 패턴이 있잖아. 그 중에서 이면의 의미를 강조하는, 알겠어? 반어적 서리법, 알겠죠? 반어적 서리법을 반드시 고전 소설이든 고전 시든 만나게 될 거예요. 알겠지? 이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지? 자, 술 마시는 거. 이것도 감각적 행위죠. 그치? 자연을 즐기는 건 일단 자연의 풍경을 즐긴다는 건 일단 시각이에요. 거기에 미각이라는 행위가 추가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화 볼 때 팝콘, 콜라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대표적인 행위가 낚시입니다. 알겠어? 대한민국 그 부인들이 싫어하는 남편 취미 1위예요. 알겠어? 왜냐면 돈 많이 들고 2위가 이제 등산, 3위가 이제 골프. 근데 나는 상관없죠. 난 결혼 안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 것들. 이제 노래한다든지 시를 짓는다든지 알겠죠? 이런 것들. 노래, 시 혹은 악기 연주.
알겠죠? 노래를 짓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짓거나, 알겠죠? 그 다음에 악기 연주를 하는데 이 악기 연주에는 대부분 뭐가? 검은고와 피리. 알겠죠? 검은고와 피리. 그리고 검은고를 보통 표현할 때 무슨 글자를 쓰냐면 금이라는 글자를 많이 쓰죠. 금은 사실 검은고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줄을 가지고 있는 악기들을 보통 통칭하는, 알겠죠? 그 다음에 피리를 나타내는 글자로 소나 적. 소는 약간 통소 쪽에 가깝고요. 알겠어? 통소 쪽에 가깝고, 적은 이제 좀 더 다이렉트한 피리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옥소, 옥적. 알겠어? 옥피리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글씨를 쓰거나 아니면은 그림을 그리거나, 알겠죠? 그 다음에 자연에서 낮잠을 자거나, 알겠지? 그 다음에 산책을 하거나. 산책할 때 우리가 또 많이 쓰이는 글자가 보예요. 니은 완, 보. 알겠지? 이런 식으로. 보라고 하면, 그쵸? 그 보법 할 때 그 보잖아요. 걸음.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소박함의 컨셉으로 이제 자주 나오는 다른 음식들. 알겠어? 소박한 음식들. 그렇죠. 야, 박주산채를 알고 있어? 야, 이건 좀 칭찬할 만한데. 알겠어? 막 산나물이라든지, 산에서 채집한 거라든지, 이런. 알겠어? 이런 음식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에 추가하면 좋은데 자리가 없죠. 고전시가에선 또 무슨 표현도 많이 쓰이냐면, 상투적 표현도 많이 쓰입니다. 알겠지? 보통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오케이?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화자가. 알겠어? 화자가 자신을 표현할 때, 겸손하게 표현을 합니다.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른다,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자기를 어리석게 생각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그냥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컨셉입니다. 겸손 컨셉입니다. 대다수의 사대기.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니즈를 이야기하고 싶잖아? 그러면은 뜬금없이 누구를 부르냐면 아이야를 불러요. 아이야! 이러면서. 실제로 애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아이한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드러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시랑 조금 다르게 고전 시가에만 적용되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객관적 상관물 개념. 물론 현대시에서도 객관적 상관물 드러날 수 있죠. 근데 이제 시그니처는 고전입니다. 고전시. 알겠지? 객관적 상관물.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라는 뜻이에요. 물은 사물입니다. 외부의 사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물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무슨 사물이야? 그럼 이 외부의 사물이 무슨 관계가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사물이에요. 알겠죠? 이 상관관계는 뭘 의미한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화자와 화자와가 아니라 화자의 정서와 관계가 있는 사물이에요. 알겠죠? 아까 사물이 화자의 정서와 관련이 있어요. 어떤 관련이 있어야 되냐면 화자의 정서를 심화 고조시키거나 오케이? 아니면은 환기시키는 사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저 외부의 사물이 화자의 정서를 더 강력하게 만들거나
환기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야? 불러일으키다는 이야기야. 없던 걸 생겨나게 한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그런 사물이면 이제 뭐가 된다?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 그리고 이 객관적 상관물은 패턴이 몇 가지라고? 세 가지. 알겠죠? 화자의 상태와 저 사물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오케이? 대조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야?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요 경우일 경우에는 뭐다? 얘를 보통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정이입이라는 개념을 쓰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되게 많이 쓰이는 어떤 표현상의 특징인데, 알겠어? 감정이입은 보통 고전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상의 특징인데, 오케이? 얘는 보통 뭐를 기반으로 한다? 자연물을 어떻게 한다?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화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10년을 경영하여에서도 해봤죠. 그렇지? 알겠죠? 이런 패턴들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대조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심화 고조의 패턴입니다. 알겠죠? 유리왕, 이제 유리왕의 황조가가 제일 유명하죠. 저 둘은 커플인데 난 혼자니까. 저 커플들을 보면서 꾀꼬리, 알겠죠? 남녀 꾀꼬리 두 쌍을 보면서 어때요? 자기의 감정이 더 처량해졌죠. 알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대조의 객관적 상황을. 그 다음에 관계없는 경우에는 환기시키는 패턴이죠. 알겠죠?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꽃잎이 하나 샥 날라들어와. 근데 갑자기 외롭고 쓸쓸해졌어? 그럼 어때? 저 꽃잎과 나는 어떤 관계가 없죠. 그렇지? 근데 갑자기 이렇게 환기되는 감정이 생길 수 있다. 알겠죠?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감각적인 것들. 알겠죠? 감각적 패턴. 감각적인 거랑 뭘 잘 구분해라, 얘들아? 감각적인 거는 수능에서 구체적인 거라고 했죠? 알겠지? 이거랑 뭐를 잘 구분해라? 그렇지. 추상과 관념을 잘 구분하셔야 돼. 알겠죠? 감각적인 거는 수능에서는 구체적인 거. 물리적이고 실존하는 거. 알겠죠? 그리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는 이제 독서지문에서는 가끔 형이상학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실체가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저번에 너희들 기말고사 때도 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나왔었지. 그렇죠? 그쵸. 이게 이제 고전 시가에서도 자주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계절시효 정리합시다. 계절시효. 잠깐만. 아이고. 자, 계절시효는 이제 4계절이죠. 그치? 보통 고전 시가에서 4계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4시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4시. 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좋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플러스야. 아니야. 이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야. 오케이? 그렇죠. 이쪽으로 갈수록 플러스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알겠지? 봄은 2 플러스 주겠습니다. 무조건 긍정적인 계절. 여름도 긍정적인 계절이에요. 가을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지. 겨울은 무조건 마이너스. 뭐야? 너 어떻게 알아? 어?
알겠죠?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요 시상전개 자체가 이제 사계절에 따른 시상전개가 되게 많아요. 알겠지? 그래서 자, 첫 번째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눠볼게요. 일단 고전 시가에서 이 사계절을 나누는데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일단 이 식물입니다. 식물. 알겠죠? 그래서 이 식물의 시스템을 보면, 계절별 시스템을 보면 봄은 꽃이 피어요. 알겠죠? 여름은 이제 잎이 무성해지죠. 알겠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이제 잎은 떨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히죠. 알겠어? 그 다음에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이 앙상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얘들아, 이 꽃은요 무조건 봄이에요. 무조건 봄이야. 알겠지? 하나 제외하고 뭐? 국화 제외하고. 국화는 특이하게 꽃은 원래 봄에 펴야 되는데 얘는 가을에 펴요. 알겠죠? 봄은요, 봄에 피는 꽃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도화를 먼저 아셔야 돼요. 알겠죠? 도화는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사대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무릉도원이랑 관련이 있죠. 무릉도원이 이제 이상향이에요. 알겠죠? 복숭아꽃이요. 도화는 복숭아꽃입니다. 알겠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게 이제 이화라든지 횡화라든지 두견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화는 백꽃, 행화는 살구꽃, 두견화는 진달래꽃. 그 외에 모든 꽃들은 다 뭐다? 다 봄이에요. 근데 특이점이 있는 꽃이 하나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매화예요. 알겠죠? 야, 갑자기 이거 주니까 왜 이렇게 얇게 느껴지지? 매화는 보통 1월에서 2월 사이에 꽃을 펴요. 꽃은 원래 4월에 핍니다. 요즘 기준. 내 생일쯤에 펴요.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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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보통 4월 10일에서 5쯤에 펴요. 선생님 생일은 4월 17일입니다. 아무튼 이때는 추울 때야. 꽃이 필 수가 없는 때예요. 1월, 2월은. 근데 그 추위를 이기고 피기 때문에 오케이? 얘는 뭐의 상징이 됐다? 이런 마이너스 시련을 견디고 꽃을 피운다라고 해서 지조절개의 상징입니다. 4군자 중에 제일 앞에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어쨌든 매화가 오면 겨울이 엄청 마이너스 계절이란 말이야. 혹독한. 그래서 겨울을 보통 동장군이라고 표현하거든. 매화가 피면 곧 동장군이 물러나고 봄이 오겠구나라고 해서 봄의 상징이기 때문에. 알겠죠? 매화도 흰색입니다. 알겠어? 그 다음에 여름을 나타내는 시어는요. 잎인데 잎을 강조하지 않고 얘는 뭐를 강조한다? 얘는 녹색을 강조합니다. 알겠죠? 녹양방초. 이런 식으로 녹색을 강조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제 수면양풍이라고 해가지고 시원한 냉매를 거쳐온 강바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강물 위를 스치고 오면은 바람이 시원해질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되는 여러분들 염자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더위를 나타내는 이렇게 불화자가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가을이나 겨울에는 차가울 한자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알겠지? 폭염, 한파할 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국화. 가을도 근데 가을 시그니처는 뭐냐면 가을 시그니처는 설이에요. 설이. 알겠죠? 설이는 얼어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왜 가을이냐고? 그만큼 가을이 추운 날이었다니. 그래서 이제 가을이 마이너스 의미도 있다니.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빙, 설이잖아. 얼음이나 눈이잖아요. 그치? 물론 겨울이 더 춥죠. 그래서 겨울을 버티는 매화가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국화는 매난 국죽 세 번째에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추운 날이란 이야기입니다. 실현의 계절. 알겠지? 그래갖고 이제 설이 근데 그걸 견디고 꽃을 피우기 때문에 얘도 추위를 견디고 피우는 거잖아. 얘도 지조절기의 상징이 되죠. 알겠죠? 난초는요. 아무 때나 꽃을 피우지 않기 때문에 지조절기의 상징. 1년 동안 꽃을 안 피울 수도 있어요. 걔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릴 때 난초를 키웠는데 모르겠어요. 완벽한 조건이 돼야 꽃을 피우는 걸로 알아요. 한 3년 만에 꽃이 피기도 하고 알겠어? 아예 1년 내내 꽃을 안 피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초에 꽃이 피면 난초꽃 내가 어릴 때 봤거든. 그러면 되게 길한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실제로 그 난초꽃이 폈을 때 우리 큰 누나 작은 누나가 대학을 갔어요. 그래갖고 되게 뭔가 되게 좋은 징조를 여깁니다. 알겠지? 집에 난초 그래도 요즘 안 키우나? 난초 보면은 이제 약간 이런 식이죠. 그렇죠. 약간 홀쭉하고 이런 화분에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잖아. 그렇죠? 약간 이런 식으로. 아무튼 자, 그 다음에 가을은요 무슨 의미도 많다? 플러스 의미도 많다. 알겠지? 플러스 의미일 때는 뭔가 풍성함이라든지 막 뭔가 동물이 살쪄 있다든지 막 이런 것들, 열매 이런 것들도 알겠죠? 여러 가지 막 결실이 맺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황혼입니다. 황혼. 황혼이라는 단어는 꼭 한번 만나게 될 거예요. 누런 구름이란 뜻이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추수 전에 벼가 이렇게 가득 들판에 익어 있을 때 바람이 불면 황금빛으로 막 흩날리거든. 그거를 이제 누런 구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가을 시호로 아마 만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금수. 이거는 강호안정가에서 자연에 대한 경치를 예찬할 때 그럴 때는 금으로 수놓은 비단이라는 시호로 쓰여요. 보통 가을 단풍이 가득한 그런 산의 풍경을 이야기합니다. 금으로 수놓은 비단, 가을입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을을 나타내는 시어들이죠. 이해됐어? 겨울은 이제 빙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알겠지?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살벌하고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 황량함. 아무것도 없다. 새도 안 날아다닌다. 막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은 겨울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한자, 추울 한자 알아두세요. 추위를 나타내는 한자를 알아두시면 한파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 다음에 겨울은요. 경치를 이야기할 때, 눈 쌓인 경치를 이야기할 땐 당연히 아름다운 플러스 경치입니다. 승경이라고 하죠. 알겠지? 그래서 이제 승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오를 승자. 이거는 멋진 경치, 아름다운 경치. 보통 그림에다 빗대서 표현하거나
조물주의 솜씨라고 표현하거나. 알겠죠? 이런 패턴들. 많이 본 적 있죠? 그렇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고전 시가에서 이 겨울을 표현할 때 보통 옥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전 시가에서 옥색은요 무슨 색이다? 그렇죠, 흰색입니다. 알겠죠? 그동안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가르쳐 오면서 봤던 고전 시가에서 옥빛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런 초록빛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알겠어? 내가 경험한 고전 시가에서의 옥빛은 다 백옥입니다. 흰색. 알겠어? 다 흰색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람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람. 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알겠죠? 그 다음에 춘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케이? 화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꽃 화자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겨울이 많이 쓰이죠. 북쪽에서 불어오는 북풍. 그 다음에 칼바람, 삭풍이 더 많이 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름은 남풍이고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을은 서풍입니다. 얘도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 정도씩 본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동풍, 북풍. 봄과 그 다음에 겨울이 중요하다. 알겠어? 됐지? 이런 개념들이 이제 우리가 강호안정가에서 알아야 되는, 알겠어? 기본적인 세계관 원리 시스템들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다 뭐다? 내 경험적 데이터에서 정리한 것들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시조, 강호안정의 시조 보시면은 저번에 여러분들 1학년 때 줬던 자료는 쭉 이제 다 보이게끔 당겨줘요. 1학년 때 줬던 자료는요, 좀 백육수가 좀 중구난방으로 있었거든? 근데 이제 주제별로 좀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알겠지? 주제별로 정리해서 드렸는데, 이제 주제가 뭐가 있냐면 제일 많이 쓰이는 패턴이 뭐라고 얘들아? 강호안정의 주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연군의 주제입니다.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얘는 사실 따로 뺀 거야. 원래 이 주제 안에 있는데.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교훈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야? 사랑 이야기죠? 연정가. 여인들의 갈래지, 그치?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8일 불고도.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기타 등등이에요. 근데 수능에서 이 기타 등등에서 이제 연행, 기행 가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혹은 가난을 좀 이렇게 탄식하는 탄궁의 주제라든지. 알겠어? 막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서에 관련된 것들도 저기에 속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쭉 당겨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 시조의 이런 형식적인 특징 알아야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적인 것들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강호안정의 세계관, 알겠지? 플랜 A, B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수능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알겠지? 세계관, 패턴, 공식. 쫙 설명해줬죠. 그 다음에 풍류 컨셉으로 알아둬야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계절 컨셉으로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적 상관물이나 감정이입의 이런 패턴을 많이 등장한다고 했지.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읽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을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단어적 서리법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해되니? 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특히 이 부분
반드시 복습을 하세요. 복습을 하세요, 이 부분. 이 부분이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런 정보는 나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역시품들이 아니라 이거는 내 그냥 뭔가 지나온 경험적인 누적된 데이터들이거든. 알겠지? 이걸 알아두면은 실질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조금 빠진 게 있나? 빠진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할 것. 그 다음에 복습 문자 보내세요, 이번 주. 그리고 요번 주는요, OX보다는 요 강원정가에 있는 그 모의고사 기출들 있죠? 그거를 통해서 요 세계관을 좀 적용해보는 훈련을 할 겁니다. 알겠죠? 요번 클리닉도. 근데 클리닉 와봐서 알겠지만 어때요? 되게 간소화됐죠? 요번에도 짧게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40분에 시작할게요.